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은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퓰러스 김남웅 대표님 모시고 레이온 블록체인의 패권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이 5년간 3,200%에 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이더리움 역시 요새 기관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블랙록, 피델리티, 비트마인, 샤프링크 게이밍 등 여러 기관과 기업들도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에 대한 트레저리 자산 편입이 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렇게 이더리움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다음 가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도 한데 당연히 이제 그 업력으로 사실 업력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되게 블록체인은 좀 되게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비트코인 다음으로 오래된 체인이기도 하고 그동안 되게 많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하게 된 거죠. 이제 10년, 이제 10년 훨씬 넘었는데 엊그제가 딱 10주년이었거든요. 10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성능을 검증받았고 당연히 그 자산을 굉장히 자기 회사의 자산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10년 동안 어찌됐든 그 시장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것을 검증됐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다음 가는 자산 전략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채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이더리움 자체가 비트코인 다음에 출발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원조로서 이제 여러 가지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일단 레이어원 블록체인의 또 한 그 기준점이 이더리움인데 먼저 레이어원 블록체인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레이어라는 것이 이제 한국어로 설명을 하면 층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레이어 1이라고 하면 그 층에서 가장 밑에 층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야기를 해요. 그 뜻은 뭐냐? 가장 근본이 되는 네트워크이고 비트코인도 사실 레이어 1이긴 하거든요. 레이어 1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블록을 엮은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그 블록을 생산하고 그 블록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검증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레이어 1이에요. 근데 그걸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은 이제 레이어 2나 이제 뭐 앱이라고 불리는 D앱이라고 불리는 걸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비트코인도 레이어 1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솔라나라든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레이어 1 체인들도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레이어 1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들 레이어 2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고 레이어 1들이 기생하는 구조로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레이어 2와 레이어 1의 차이는 그 독자성과 어떻게 보면 자주성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그 운영체제 OS 같은 형태가 그럼 레이어 1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뭐 국가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국가가 레이어 1인 거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레이어 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 이제 생태계를 맞습니다. 구축한 국가. 네. 네,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술과 생태계 측면 모두에서 레이어 1의 기준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레이어 1의 이제 기준점으로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0년 동안 운영되면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들이 내 자산을 편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그다음 이 자산이 운영되고 있는 이 네트워크가 멈추지 않겠느냐, 멈추겠느냐. 사실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공적 자금,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의 공적 자금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체인이 멈추기라도 한다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천억의 자금이 어떻게 보면 영원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많이 안고 가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정말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유지되느냐 되게 중요한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트코인과 함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트워크가 한 번도 멈추거나 네트워크 한 번도 이제 고장나지 않고 잘 운영이 되었다는 측면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하나의 개념을 뭘 만든 건 아니에요. 만든 건 닉 자부라는 컴퓨터 과학자가 예전에 만든 거지만 그걸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원장이라는 시스템 위에서 구현을 한 것은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나오는 새로운 차기 레이어 1들도 결국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그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걸 처음 시작했던 이더리움은 그런 쪽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최초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의 의미가 이제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더리움 비켜, 마치 과거 이효리 씨한테 이효리 비켜 뭐 이렇게 하는 형태의 후발주자들처럼 이더리움 대항마를 자처하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등장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효과를 지금 남기고 있는 코인이 솔라나 말고는 딱히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잖아요. 왜 이들이 좀 실패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되게 많았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EOS 대표적으로. EOS도 뭐 빠른 이더리움이라고 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테라 같은 경우도 나왔지만 지금은 사라졌고, 그리고선 뭐 아발란체, 니어, 수많은 체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EOS 같은 경우는 각자만의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EOS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설계는 굉장히 잘했지만은 얘들이 문제점이 뭐였냐면 트랜지션 피가 그 수수료가 없었고, 얘네들은 그냥 네트워크의 램이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일부 가지고 있으면 무한대로 트랜지션을 쏠 수 있는 형태의 설계였어요. 장점은 뭐냐면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었던 높은 수수료를 어떻게 보면 이들은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팸 트랜지션을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가 막 중단이 되고 마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토큰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토큰 자체가 쓸모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가중되면서 네트워크가 점점 더 사람들의 선택을 못 받게 되고 사장이 된 거고, 지금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거의 존재감이 사라진 거고, 수많은 또 이제 뭐 니어나 아바란체 같은 체인들도 결국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뭐 해킹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더리움과 다른 게 뭐냐, 이더리움과 똑같은 개발자 환경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빠르긴 빠르지만, 또 이더리움이 또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더리움은 레이어 1으로 주고 다양한 레이어 2를 붙일 거야가 되면서 이제 이더리움도 사용 좀 쓸만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점도 없고 독특한 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이제 여기에다 빌딩을 하고 이걸 써야 되냐, 이더리움 위에도 이제 좀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는데 굳이 여기에 써야 되냐라고 하면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이더리움으로 돌아온 거죠. 테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그 구조 자체가 테라가 떨어지면 그걸 막기 위해서 루나를 팔아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계속해서 떨어지고 팔고 하면서 어떻게 영원의 수렴한 폰지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각자의 원인 때문에 망했지만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안과 탈중앙성을 아무도 이기지 못한 거죠. 결국에는 이거를 뭔가 이기려면은 정말로 독자적인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카피캣이었잖아요. 이더리움과 거의 비슷한 환경, 비슷한 개발자 환경, 비슷한 구조, 이러다 보니까 그냥 빠르기만 해서는 사실 전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았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다 모르니까 이더리움도 가고 아발란체도 가고 다 갔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이제 회의적이게 되고 다른 점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왕이 쓸 거면 검증된 이더리움을 쓰는 게 낫지 뭐하러 검증되지도 않고 똑같은 체인을 뭐하러 쓰냐 라고 하면서 점점 더 회의론이 거세지게 되면서 기존의 이더리움의 어떤 아류들은 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사장이 된 거고, 이더리움과 다른 아예 시작부터 다르게 시작한 프로토콜들, 독자적인 어떤 혜택을 구축한 프로토콜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솔라나가 거의 유의했던 거였죠. 대표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오스 외에도 뭐 테조스, 이렇게 머릿속을 스쳐가는 네네네. 많은 네트워크 토큰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사실 이더리움보다 수수료라든가 속도의 우위를 내세운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적지 않았고, 맞아요.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많았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기술적인 영역 이외의 다른 것들이 더 생존에는 본질적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사실 많은 사람들 그 클레이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클레이튼도 말 그대로 그냥 이더리움을 포크해가지고 그냥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베껴서 자기네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발적인 역량도 없었고 인프라적인 우월성도 없었고 그냥 똑같이 이더리움 카피캣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블록체인은 국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사실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당연히 뭐 GDP도 있을 것이고 총생 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문화적인 다양성일 것이고 그 국가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더리움의 카피캣들은 이더리움과 다 똑같아요. 그러면 굳이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있냐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그 문화와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의 철학을 잘 떠받들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한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탈릭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철학과 이더리움의 어떤 비전들을 잘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이더리움의 아류들은 이더리움을 이기겠다라는 목적은 있었지만 사실상 가격을 어떻게 보면 펌핑하고 덤핑하는 형태의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 없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격이 오르니까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이 장기적인 방향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 맨 처음 POW로 시작하지만 POS로 갈 것이고 점점 우리는 어떤 비전으로 갈 거야 라는 것들이 거의 엄청나게 길게 10주년 로드맵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이더리움 킬러들은 이더리움을 죽이는 데에만 급급하지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도 부족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뢰하지만 점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그거에 대한 회의론이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엔 이 네트워크가 독자적으로 가려는 방향성과 비전이 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테조스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냥 빠른 체인. 빠르고 나서 뭐가 있었냐, 얘들이 어떤 걸 하려고 했냐, 얘들이 이더리움과 다르게 본인들의 차별점은 뭐였고 본인들의 어떤 목표는 뭐였고 비전이 뭐였냐. 사실 타인을 죽이고 타인을 어떻게 보면 그냥 끌어내리는 거가 목적인 애들은 그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달랐던 게 애초에 솔라나 아나톨리 같은 경우 파운더인데 그 친구는 사실 공개적으로 솔라나 이더리움을 죽이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이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비전이 있었는데 그냥 이거를 확장시키다 보면 성장시키다 보면 이더리움의 파일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솔라나를 이더리움 킬러라고 포장을 하는 것이지 솔라나는 애초에 이더리움과는 정말 다른 노선을 걸었었어요. 근데 그런 체인들이 솔라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솔라나를 존중해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FTX 때문에 솔라나가 엄청 힘들었을 때 비탈릭이 되게 솔라나에 대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되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줬거든요. 그런 이유도 그냥 이더리움의 카피캣이 아니고 이더리움의 아류가 아니라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탈릭도 그렇게 응원을 해준 것이고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솔라나를 존중해 줄 수 있었던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뭐 확장성이라든가 수수료, 느린 속도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왔는데 네. 그게 마치 이제 장충동 원조 족발집 옆에 이제 뭐 하늘머리 족발, 작은 할머니 족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솔라나는 아예 다른 형태의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뭐랄까요, 초기 프로젝트의 확장성에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솔라나는 이걸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많은 자금을 유치하는 걸로 돈으로 해결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족발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족발집들은 원조 족발집의 레시피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쓴 거라면 솔라나는 삼겹살집을 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삼겹살집 사람들이 당연히 삼겹살을 뭐야 생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먹는지도 모를 수 있는데 일단 얘는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한 거죠. 돈을 많이 써서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삼겹살 먹으면 어찌됐든 뭐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더 싸게 디스카운트 절약을 한다든지 할인한다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돈 거예요. 아, 여기서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여기서 벌면 이더리움에서 벌지 못했던 기회들이 솔라나에 있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이 가능했냐? 빠르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초기에 솔라나를 지지해줬던 수많은 자본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환경을 마련해 준 거예요. 얘네들이 처음엔 당연히 후발주자로서 확장성의 성장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많이 써줄 테니까 그 돈으로라도 한번 해결해봐. 그래서 처음에 솔라나에서 다양한 토큰들이 나왔고 그 토큰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삼겹살을 먹어봤더니 족발이랑은 너무 다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은 리뷰를 남기기 시작하고 족발에만 맛이 들렸던 사람들도 삼겹살집에 가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처음엔 돈을 많이 부어서 이 바이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바이럴을 만들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솔라나의 전략이었지 않나. 다른 생태계들은 다른 점은 뭐냐면 다 족발이잖아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원조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솔라나는 뭐 처음엔 맛이 없었을지 몰라도 삼겹살이라는 정말 애초에 다른 메뉴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점점 맛있다고도 하니 들어와가지고 이 삼겹살에 그냥 정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점부터 다르게 가져갔다라는 거가 솔라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차별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발란치나 다른 이제 EVM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개발자 생태계를 가져갔던 체인들은 얘네들이 슬슬 삐걱하니까 개발자들이 다시 다 돌아갔어요. 이더리움으로.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개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만들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솔라나에 그냥 충성심을 갖고 여기서 빌딩을 한 거죠. 그거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장충동 원조족발집 옆에서 대기업들이 좀 뛰어들어서 뭐 삼겹살집을 차리면서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쓰고 리워드랑 쿠폰도 많이 돌려서 그렇죠. 이제 솔라나로 많이 들어오게 했는데 옮기고 보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약간 좀 그런 형태의 전략도 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실제로 유저들이 그 솔라나를 쓰던 사람들이 솔라나에 굉장히 익숙해지면 이더리움은 못 써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블록 타임도 그러니까 그때 제가 트랜잭션을 보내면 그 어떤 걸 사용했을 때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솔라나는 즉각적이니까 이거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더리움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개발자들도 만들어 보니까 여기가 더 재밌고 여기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더리움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기존에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또는 이더리움 개발자 생태계를 활용해가지고 만든 족발집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원래 먹었던 그 맛 그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부터가 다른 전략들을 추구했다라는 측면에서 초기엔 굉장히 어려웠어요. 개발자들 모집하는 것도 어려웠고 유저들 같은 경우도 이거 될까? 왜냐면 나는 여태까지 이더리움만 썼는데 이거 너무 다 새로운 거여가지고 믿기도 어렵고 해킹 당하는 거 아니야?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초기에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과 공격적인 전략을 통해서 유치를 하고 그걸 처음으로 이제 써본 사람들은 다시 이제 이더리움의 그런 느린 속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솔라나가 등장하자마자 2020년 등장해서 2021년과 2024년 작년에 굉장히 큰 가격 상승폭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솔라나의 어떤 차별에 대한 장점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으로 조금 풀어볼까요? 어떤 것들을 좀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턴시라고 하는 제가 어떤 트랜잭션을 쐈을 때 그게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더리움보다 월등하게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솔라나는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 덜 탈중앙화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탈중앙화된 정도를 만족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 네트워크가 점점 더 안정화 단계에 좀 들어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이제 좀 쉽게 설명하는 게 좀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앱들이 호환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맥북을 쓰다가 아이패드 쓰면 맥북 쓰다가 아이패드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게 호환성이잖아요. 맥북과 아이패드의 호환성. 이게 사실 유저의 편의랑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내가 이걸 쓰다가 바로 이걸 넘어갈 수도 있고 내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다가 뭐 랜딩 그 자기 자산을 묶어둘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다 단일 플랫폼 내에서 모든 것들을 이뤄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위에서 어떤 것들이 올라가도 서로가 다 엮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했다가 저걸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편하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이동 코스트가 되게 줄어들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는 다양한 앱들을 한 번에 경험해보고 다양한 앱들이 결합되는 것들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솔라나 진영에서 굉장히 많이 밀었죠. 그게 잘 먹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라나는 그런 측면에서 빠르고 굉장히 앱들 간의 호환성이 좋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솔라나의 한 가지 큰 호환성, 그러니까 단일 샤드 호환성이 굉장히 맞습니다. 큰 장점인데 또 반대로 한 고속도로에 모두 다 달리하다 보니 그 고속도로가 막혀버리면 아예 이제 시스템이 다운되는 형태의 또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솔라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 포인트인데 많이 멈춰요. 많이 멈추고 실제로 체인을 껐다 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기관들로 하여금 이더리움을 더 선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체인이 느려지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비용이 엄청 높아지고 이러는 사태들은 많았지만 체인이 멈춘 적은 없거든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트럼프 때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네트워크에 어떤 과부하가 걸리면 체인이 그냥 멈춰버려요. 그럼 그게 지금 다시 뭐 복구하면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체인에 1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철렁하잖아요. 근데 1조 원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아직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솔라나 랩스라든지 솔라나 생태계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어떻게 좀 고쳐 나갈까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개선하려는 움직임들도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지금 로드맵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솔라나가 최근 3개년 이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기술 고도화라든가 글로벌 확장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나요? 일단 크게는 전 두 가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엔 이 고속도로에 수많은 차들이 몰리면 결국에는 이게 막히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엔 솔라나가 해야 되는 이 고속도로 확장해야 되거든요. 확장을 하는 거에 대한 아젠다가 이제 알펜글로우라는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떤 걸 하고 싶다, 솔라나 위해서 하고 싶다고 딱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것이 체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은 꽤 길어요. 1초도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를 0.15초 정도까지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드의 어떤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고속도로 비하면은 이 고속도로의 넓이를 10배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들어와도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고, 체인이 멈추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하려면은 이 고속도로에 여러 가지 그 선을 만들어야 돼요. 이 고속도로도 있고 저 고속도로도 있고, 그래서 이 고속도로에 몰리면 다른 고속도로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다양하게 좀 분산시키는 거, 이런 것도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빌더들, 그 솔라나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좀 더 자기의 앱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앱을 쓰는 트랜잭션들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앱 개발자들에게 어떤 주권을 돌려주는 이런 형태의 이니셔티브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과 다른 점은, 이더리움은 제가 어떤 앱을 만들었다고 해도 유저들이 제 앱을 쓴다고 해서 제가 이걸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 관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관리자들은 자기가 아무리 좋은 앱을 만들어도 자기보다 더 상위 계층에 있는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야, 이거는 일단 나중에 처리해가 되면 자기 앱이 아무리 소중해도 이 자기 앱과 관련된 트랜잭션들은 처리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개발자들한테 옮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관련된 트랜잭션들은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 너희가 관리해. 그래서 좀 더 네트워크 단의 트랜잭션 관리를 개발자들에게 좀 주권을 넘겨주겠다. 그럼 그 뜻은 뭐냐면 개발자들이 좀 더 자기의 애플리케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들을 더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속도로 확장하는 거는 유저의 어떤 편의성을 고려하는 거고,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는 거는 개발자의 편의성을 고려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블록체인, 특히 레이어 1 블록체인은 그 AWS 어떤 클라우드랑 비슷합니다. 개발자들이 고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솔라나, 리플 다 투자자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본질적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자기의 네트워크 위에서 앱을 빌딩하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국가에서 국민들이 중요한 것처럼 국민들이 결국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솔라나에서 중요한 것도 결국 개발자들이 얼마나 잘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얼마나 유능한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좋은 앱들을 만드느냐인데, 그럼 개발자들이 편의를 많이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발자들이 만약에 네트워크에 아무리 좋은 앱을 만들어도 네트워크에 어떤 의존성이 걸려버리면 좋은 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하려는 건 야, 너희가 하고 싶은 것들은 최대한 너희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크 개발자들 편의를 좀 봐주면 개발자들이 훨씬 더 좋은 앱을 만들기가 수월해질 것이고, 그러면 더 좋은 앱들이 만들어지면 더 많은 유저들이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좀 더 솔라나는 아예 네트워크의 방향성 자체를 개발자 친화적인과 동시에 유저들도 최대한 빠르게 트랜지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형상들은 이제 앞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방향성을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를 가장 빨리 내기 위한 방법을 각자 선택해라, 뭐 이런 형태로 조금 전환을 부분적으로 했다라고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 솔라나 행보 중에서 조금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2023년 5월에 출시했던 자체 모바일 폰 솔라나 폰 사가인데요. 지금 사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이제 추진은 아직 되고 있고, 전 사과폰도 가지고 있거든요. 퀄리티는 정말로 안 좋아요. 네, 진짜 이걸 100달러, 그러니까 돈을 주고 쓰라고 해도 안 쓸 정도의 퀄리티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시커라고 해서 두 번째 버전이 나와요. 그 시커도 아마 이제 올해는 배송이 될 것 같은데 퀄리티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기성 핸드폰들에 비하면 퀄리티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얘들이 왜 그렇게 솔라나 핸드폰에 목을 매냐. 결국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데스크탑 들고 하지 않잖아요. 모든 온라인 활동들을 다 핸드폰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삼성 핸드폰이든 애플 핸드폰이든 다 이 블록체인에 친화적이냐고 하면 친화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모바일 환경이 막혀서 블록체인을 못 쓰게 된다는 게 걔네들의 문제의식이거든요. 근데 결국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앱들을 보면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다 모바일 친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친화적인 걸 만들고 싶은데 이 핸드폰, 기존 기성 핸드폰들이 다 모바일 친화적, 우리 블록체인에 친화적이지 않으니 직접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사실 사과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과가 좋으면 쓰겠는데 너무 느리고 정말로 퀄리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결국엔 이 핸드폰을 안 쓴다는 문제가 또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커 같은 경우는 이 기존에 있었던 하드웨어 문제 최대한 극복을 해서 더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출시를 하겠다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컨퍼런스 가서도 만져보기도 하고 써봤는데 아이폰을 쓰고 있거든요. 너무 불편해요. 지금도 불편해서 사실 이게 잘 될 것이냐라고 하면 그들의 비전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잘 팔리긴 잘 팔렸어요. 왜 잘 팔렸냐? 이 시커를 구매를 한 사람들한테 뭐 토큰들을 막 에어드랍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500불을 주고 이 핸드폰을 샀는데 에어드랍 받은 토큰들이 700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손실이 아닌 거잖아요. 제가 사도. 그런 식으로 일단은 마케팅을 해서 지금은 일단 핸드폰은 다 완판이 되긴 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휴대폰 자체보다는 휴대폰에 딸려 나오는 그 이제 에어드랍이 더 이제 메인이 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솔라나가 이렇게 자체 모바일 폰을 만든 이유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네, 그렇죠. 이더리움은 인터넷 플랫폼. 그렇다면 모바일 OS는 솔라나가 진출하겠다는 약간 그런 전략적인 형태의 뭐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또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대표님?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매스 어답션이라고 하는, 대중들에게 가려면 핸드폰을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어찌됐든 지금 대중들에게 다가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데스크탑으로, 노트북으로 이런 웹 환경에서 접근할 사람들 접근했다. 진짜 이제 필요한 MZ 세대들을 이제 끌어들이려면은, 그들이 사실 MZ 세대들은 웹보다는 모바일이 더 친화적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모바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모바일에 집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얘네들이 지금 처음에 이런 사과라는 걸 만들고 나서 이 업계도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수많은 이제 핸드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솔라나가 한국인이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 이제 XRP, 그다음에 도지 다음이 솔라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한국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솔라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솔라나 투자에 있어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 파이어 댄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보셔야 되는데, 파이어 댄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더 환경을 좋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어떤 이니셔티브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3주년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솔라나가 많이 성장했던 측면에는 엄청 어떤 생산적인 어떤 이니셔티브라기보다는 저기 밈코인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밈코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밈들을 소비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자본들을 쏟기 시작해서 솔라나가 주목받고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라나를 주도하는 생태계에서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최대한 또 우리 역량을 집중해서 페이먼트라든지 어떤 규제 친화적인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여서 최대한 이제 우리가 그 규제 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쓸모 있는 플랫폼으로 좀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페이먼트,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트렌드한 주제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페이먼트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으로서 좀 거듭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밈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솔라나의 어떤 초창기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 검증된 플랫폼 위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과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달라붙어서 글로벌 페이먼트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솔라나는 좀 최근에 밀고 있는 하나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인터넷 캐피탈 마켓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그냥 인터넷에 모든 자본을 다 올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솔라나가 처음엔 뭐 자기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나스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모든 자산, 모든 것들을 다 인터넷에 올려서 거래하는
인터넷 캐피탈 마켓이 되겠다. 그 인터넷 자본 시장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 그게 밈코인일 수도 있고 그게 IP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냥 현실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주피터라는 데에서 X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그 RWA거든요. 리얼 월드 에셋인데 그 주식 같은 것들을 그냥 온체인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솔라나 유저들이 그냥 딸깍 하나만 누르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게 주식, 채권, 상품 모든 것들을 다 솔라나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솔라나의 비전인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이거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이 고속도로를 얼마나 그거에 맞춰서 잘 확장시켜 나가느냐 이런 추이들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이 만약에 좀 더 뭐 늦춰진다거나 또 한번 중단된다거나 이러면은 솔라나도 당연히 또 더 신뢰를 잃을 것이고 이 네트워크의 수요에 맞춰서 이 고속도로가 계속 성장을 한다면은 계속해서 솔라나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 디지털화 가능한 모든 자산의 거래 플랫폼 인프라로 기능하겠다라는 게 이제 솔라나의 장기적인 목표인데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네트워크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네, 이더리움과 솔라나 이외에도 레이어 1 패권 경쟁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제일 핫한 토픽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 트론이라는 코인을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뭐 엄청난 앱들이 있냐 그것도 아니고 USDT라고 한 테더화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체인이 트론이에요. 그럼 트론은 뭘로 먹고 사냐? 이 스테이블 코인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먹고 살거든요. 그게 거의 몇 조 원이 나와요. 1년에. 근데 이제 테더라는 회사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인데 얘네들은 그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만든 건데 니들이 왜 이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지금 많아요. 테더를 만든 사람이. 그래서 야 우리도 우리 그 테더 달러를 옮기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체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체인들이 있어요. 아직 안 나오진 않았는데 스테이블이라는 체인이 있는데 이제 그 체인 같은 경우도 테더에 투자를 받아서 만들어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특화 체인이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생태계에 수많은 자산, 정말로 어마어마한 자산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네트워크들이 좀 있어요. 아치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쨌든 비트코인은 어쨌든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산다고 해도 기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ETF로 사고 뭘 사더라도 그냥 들고 있는 게 끝이에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들고 있어도 이걸 스테이킹 할 수도 있고 다른 데다가 맡길 수도 있고 다양한 앱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이 수많은 자산을 어떻게 해야 옮겨서 금융으로도 쓸 수 있고 이자도 좀 붙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팀들이 이제 아치 네트워크라는 팀들도 있고 그리고서 뭐 솔라나의 좀 더 나은 버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수이는 이제 메타 페이스북 출신 개발자들이 원래 리브라라는 걸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전면 폐기가 되면서 메탈 나와가지고 만든 게 이제 미스터랩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만든 체인이 수이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솔라나랑 닮아 있어요. 하지만 솔라나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솔라나보다 훨씬 더 빠르고 솔라나보다 훨씬 더 앱들 간의 상호 호환성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솔라나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부족한 점은 많죠. 솔라나보다 탈정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여러 가지 단점들은 있지만 또 솔라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또 수위를 되게 좋아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큰 꼭지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스토리라는 체인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은 이제 IP 지적재산권을 좀 체인으로 올려서 거래하게끔 만들어주고 원작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최대한 수익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체인들이 또 있고 되게 다양한 체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확실히 지금은 이제 레이어 1 춘추 전국 시대다. 그래서 뭐 이들이 다 이더리움을 죽이겠다고 나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는 뭔가 이더리움 킬러라는 나래티브는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이더리움을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차마 가져갈 수 없는 시장들이 분명하게 있고 그런 것들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하는 뉘앙스가 요즘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여태까지 블록체인이 개척하지 못했던 시장들도 개척을 해서 최대한 이 시장을 좀 확장시켜 보겠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이더리움의 경쟁자라기보다는 이더리움의 보완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의 어떤 동료 같은 느낌으로 이 업계를 좀 더 확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체인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체인들을 좀 집중해서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대항마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협력자로서 다양한 금융 네트워크로 확산 가능한 이제 네트워크들, 뭐 말씀하신 트론, 아치 네트워크, 수이, 스토리 등등을 좀 눈여겨봐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이어원 코인들에 대해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투자자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변수와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지금 시장 자체에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만 금처럼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자산도 아니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은 비트코인은 좀 금이라기보다는 나스닥 테크주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은 금에 투자를 하죠.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비트코인은 좀 더 시장의 유동성이 맞아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디지털 금이라는 나래티브를 많이 밀고는 있으나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좀 더 어떻게 보면 기술주, 나스닥과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 아무리 뭐 비전이 좋고 아무리 뭐 지금 뭐 트럼프가 좋아하고 한다고 해도 결국엔 이 유동성의 시장이 마르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안전자산 채권이라든지 금으로 자산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들은 당연히 유동성이 마르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체인, 아무리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나래티브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는 걸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연준도 금리 안 내리고 있잖아요, 아득바득. 그래서 금리 상황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것이고, 당연히 금리가 낮아져서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나스닥을 위시한 수많은 테크주들이 수혜를 보듯 비트코인도 그거에 대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편애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왜 비트코인에 대한 편애가 강하냐? 아무리 이더리움이고 뭐고 하지만 비트코인이 가장 매력적인 자산인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자산의 개수가 한정적이지 않아요. 무한대예요. 뭐 솔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딱 정해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기관들 입장에서 굳이 모은다면 비트코인을 많이 모으는 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트렌드가 지난 사이클처럼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다음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냐 이런 형태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변화들도 많이 지켜봐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레이온 이게 비전이 좋아요라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비트코인에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앞으로 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시금융 속 자본 유동성의 흐름에 굉장히 촉각을 좀 세워두고 있을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포퓰러스 김남훈 대표님과 함께 레이온 패권 전쟁 속 이더리움의 아성과 솔라나의 확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